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년 공시가격 상승 전망이 나오는 배경부터 경제적 여파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는 23일입니다. 다음 주인데 지금 공시가격이 그때 공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오름세를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세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생각을 해봐도 종전의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보다는 훨씬 오름폭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토부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20% 정도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를 포함한 종부세까지 부담하시는 분들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표를 보신 것처럼 이제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작년에는 19% 정도 올랐는데 올해도 한 20%대가 상승을 할까요? 글쎄 지금 예상되기로는 2007년에 우리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로 가장 많이 뛴 해였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사이의 갭을 줄이고 또 오름폭이 컸던 시장 상황을 두루 반영한다고 치면 특히 인천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집값이 30% 넘게 뛰었거든요. 이런 지역은 공시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도 대략 18% 전후로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공시가격이 보유세나 종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을 이제 적용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또 대표적인데 그렇다면은 종부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세금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바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종부세도 핀셋 조정을 한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진단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보합 내지는 내년에 하락까지도 정부가 기대를 한다고 치면 이게 현실화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집주인들이 느끼는 그 집값의 상승폭 혹은 실거래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즉 실거래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실거래가는 내려가는데 세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내년에 어김없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집 관련 세금에 대해서 조세정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율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라도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그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은 시세 대비 한 절반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내년에 한 58%까지 그리고 지금은 시세 대비 67에서 70% 사이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 대비 70%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올해까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아파트들도 포함이 돼서 내년에는 전체 가구의 2%가 아니라 4%까지 종부세 대상 가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종부세의 세액 자체가 급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가구의 경우에는 그런데 대상자는 확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한 90% 선까지 맞추는 목표를 잡고서 계속 매년 올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값은 그대로고 세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이 반가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세정당국은 충분히 또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세금을 좀 할인해줬다. 이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한 15억 원을 웃더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1억 원, 10억 원 후반선에서 세금을 매겨왔으니 그동안 할인해 준 거지 지금 이 가격이 정상적으로 매겨진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납세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실 테고 예. 정부는 집값이 올랐으니 그에 따라서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고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예. 앞으로 공시가격은 상향 조정이 되어도 재산세나 아니면 그에 연동하는 건강보험료율 이런 것들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겠다는 게 그 여당의 기류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조세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300여 개의 가격, 준조세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년도에 그 조세 디자인하기가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취업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55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9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일단은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고용 시장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은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떨어진다 이런 문제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11월에 취업자 수가 55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예. 60만 명대 증가폭을 보였던 9월, 10월보다는 증가폭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게 9달 연속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률로 봐도 89년 이후로 11월 기준으로 가장 좋았는데 문제는 전체 취업자의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그 취약했던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30, 40대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30대 취업자의 경우에는 6만 9천 명, 40대는 2만 7천 명이 감소를 했는데 인구 감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분명히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같은 맥락에서 20대도 인구는 줄었습니다만 20대 취업자 수는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걸 두루 고려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지원 혹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계층에 따라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업종별로 또 보면은 서비스 업종이 사정이 좀 좋지 못한 걸로 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여파가 아무래도 큰데 네. 지금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가 방역을 더 강화하기로 이미 말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조치가 이어질 텐데 그럼 경제적 여파가 어떨까요? 네, 아마 상당 기간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은 혹한기를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음식 숙박업 종사자가 전월에 8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생각을 해보면 11월에 분위기가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괜찮은 듯 하다가 맞죠. 이제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로 확진자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음식업, 주류 판매업을 중심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당연히 종업원을 뽑고자 하는 가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두루 반영이 돼서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한파가 나타났는데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12만 3천 명 취업자 수가 줄었고요. 일용직의 상황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용직은 경기가 활성화될 때 급한 일손을 돕거나 건설 현장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시게 되는데 17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가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는 건 지표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연일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1월 도매 물가 지수 10% 가까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보였습니다. 지금 공급이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를 먼저 전해드렸는데 네. 당시에 이 CPI도 6.8% 올라서 거의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지표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PPI라고 합니다. 보통 도매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9.6% 올라서 이것도 관련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11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현재의 물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공급망이 훼손돼 있는데 수요는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사람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를 해야 하는 건 네. 올해 지표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사실 너남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 올해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내년에는 지표상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담백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관련 기사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대란 현실화되나 아니면 삼각파도 오나 이 가정에서 쓰게 되거든요. 예. 경제부 기사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할 때 우리 현재의 물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그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만 또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수도꼭지 잠그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건 사실 아는 병이죠. 예. 기존 기정사실화하고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상황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그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로 나와줄 거냐, 이게 속보가 나왔는데 예. 중국 산업 생산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의 사이드만 보고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다. 다만 물가에 대한 냉정한 대응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대응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재정을 이제 네. 긴축하거나 테이퍼링도 있고요. 금리 인상을 이제 조기에 빨리 하는 것도 있는데 FOMC 지금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내일 새벽 4시쯤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네.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통계로 확인이 되니까 예. 아마도 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좀 늘어날 것이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 필요하냐라고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그 점도표에 좀 더 이런 식의 점을 찍는 사람이 좀 늘어나겠죠. 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텐데 아마 미국 연준도 이걸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 경기 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조기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고물가를 조금 더 용인할 것이냐 이걸 고민할 텐데 연말에 공급망 훼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느냐 이걸 보고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에 일희일비할 때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회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